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건의공모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교육 소개에 앞서 안내사항 몇 가지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14시부터 16시까지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이 있고요. 약 2시간 전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교육 2부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 참여자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올해 3월부터 정신건강 분야의 복지와 법률에 관한 주요 현안들을 주제로 해서 정신건강 복지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 후견인 제도에 대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은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공공후견사업단의 홍정기 사무국장님이시고요. 홍정기 사무국장님은 지금까지 10여 년간 사회복지와 후견인 제도 분야에서 전문 인력으로 활약하시면서 공익실현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지난 2011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고쳐진 후견인 제도는 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교육이 후견인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활용할 방법을 정확히 아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홍정기 국장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홍정기라고 합니다. 오늘 그 마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그 정신건강 복지 및 법률 교육의 일환으로 후견 제도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후견 제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후견 제도의 이해와 정신장애인 후견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 강의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성년 후견 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후견인의 자격과 역할, 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피후견인이 됐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제가 지금 현재 그 직장에서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공공후견 사업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 또 현장에서 실무를 보면서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년 후견 제도. 여러분들 그 주위에서 보면 치매라든지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주변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뭐 재산 관리나 통장 관리도 해야 되는데 혼자 계시다 보면 또 몸이나 이렇게 불편해서 병원에도 가기 어려운 분들은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죠. 이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후견인을 정하고, 그리고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대한 도움을 받도록 저희 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견인 제도입니다. 뭐 얼핏 생각하면 뭐 후견인이 필요할까? 그냥 우리 가족이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이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가족이 후견인이 됐을 경우에 일부 그 피후견인의 통장을 마음대로 본인이 내 것처럼 뭐 돈도 뺏어 쓰기도 하고, 또 유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해서 매매 금액을 본인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후견인을 선임을 해주되 친족 후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후견 제도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일단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후견 제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좀 알려진 거는 물론 이제 후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예전에 그 롯데그룹의 그 신경코 회장님이 그 형제들 간의 그 재산 다툼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 많이 아마 접했을 겁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후견제도가 좀 알려졌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2013년도 7월 1일부터 후견 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제 발달장애인, 그리고 정신장애인, 그리고 최근에 치매 노인들도 이제 후견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좀 더 해가 갈수록에 후견 사건 접수 추이가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그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후견. 조금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자세한 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식 속의 후견인. 여러분들이 후견인 그러면 다 좋은 거야. 또는 뭐 내가 영화나 아니면 주위에서 보니까 뭐 좋지 않은 사례들만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이제 그 뉴스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한 부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하는 분은 이제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팝 가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8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약이나 술에 취해서 방황할 때 이분의 아빠가 후견인으로 이제 선임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 자녀의 재산 약 한 650억 원 되는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상태도 좀 좋지 않고 피곤하고 이랬을 텐데 막 공연도 강요하고 그리고 딸의 카드도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이 슈퍼스타한테는 한 달에 약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주고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피어스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지금 구속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아버지의 후견인 자격을 박탈해달라. 그래서 13년 만에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이건 아마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접했을 거고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접한 것도 저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와 관련된 이 기사로는 별로 이렇게 좋은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봤을 법한 이 아가씨라고 하는 이 영화. 요거는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 여주인공은 김민희 씨, 히데코라고 하는 일본인 이름으로 나오는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없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누군가가 후견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모부가 후견인이 되면서 엄격한 보호 아래 살아가는 그런 쥐족 아가씨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히데코는 이모부로부터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남자들 앞에서 책을 읽는 것을 강요받고 핍박받는 존재로 커왔습니다. 결국은 인권 유린 상태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씨라는 영화는 물론 못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본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은 여기서는 이 영화에서는 후견인에 대한 것이 뭐 부각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다른 내용으로 부각이 된 영화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후견인 제도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배우 윤정이 그리고 남편 그 피아니스트 박건호 씨의 얘기인데요. 아마 이것도 인터넷 찾아보면 기사가 나옵니다. 윤정희 씨가 이제 치매에 걸리다가 보니까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남편하고 딸하고 이렇게 해서 후견 청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누나가 조카와 그 매형으로부터 좀 강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잠깐만요. 네, 어쨌든 이제 핍박받는 존재로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제대로 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동생이 법원에 후견인 청구를 했는데 결국 기각이 돼서 남편과 딸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밑에 나와 있는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는 이 영화는 나쁜 사례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랑에 관련된 이런 영화였는데 정우성이하고 심혜진 씨가 이제 주연을 한 영화인데 그 건망증이 심했던 이 여주인공이 점점 기억이 사라지면서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가 만약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실화는 아닙니다. 실화는 아닌데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후견인이 선임된다면 누가 후견인이 되겠어요? 급진이 보살핀 남편이 후견인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후견인과 관련된 우리 그 사회에서 인식 속에 좋은 부분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견인 제도는 앞으로는 우리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견이란 보통 이제 미성년자라든지 성인들 경우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후견인 제도입니다. 이 후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피후견인 입장에서 후견이 필요한가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피후견인을 위한 것이냐? 앞에서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후견인이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단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보호 의무자가 없고 기억이 치매에 걸려서 기억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후견인이 선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의사 능력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거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행위 능력은 법률적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에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행위 능력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또 후견이 선임된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들은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 뭐를 할 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갖고 와라 이런 얘기들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 후견 제도에 있어서도 피후견인이 한정 후견이나 또는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들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판사님이 판단을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 자기결정권을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후견 제도는 최근에 현대사에 와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고대 시대에도 이 후견 제도가 있었어요. 당시 근데 이때는 주로 이제 그 후견 제도의 이때 당시의 목적은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제도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그 권한을 가지도록 만든 거죠. 즉 가족의 이익을 위한 제도였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고대 로마 시민법에 보면 이제 보좌 제도라는 게 있고 이제 후견 제도라고 이렇게 있는데 보좌 제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물론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한정치산자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요 사무처리 능력이 좀 부족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보좌 제도라는 거를 두고 이들이 법률 행위를 할 때 동의를 할 수 있는 동의권을 부여한 제도이고요. 또 지금 얘기하는 후견 제도는 좀 미성년자라든지 미성숙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제도인데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이제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하는데 부녀자 성인이 부녀자임에도 모든 권한이 없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그러나 남자 같은 경우 17세 18세가 되면 친권이나 후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여자는 평생 부모나 남편이나 아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시대적 상황은 다릅니다만 요즘은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제도겠죠. 자, 여러분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요거는 2018년 7월 1일부로 없어진 제도입니다. 왜냐면 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많은 그 제약이 따랐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자격적 라이센스를 받는 데 있어서도 제약을 받았고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시험도 치를 수 없고 하는 뭐 한 30여 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이거는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제 바꾸게 된 것이 이제 후견 제도이고요.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주로 이제 경제적 문제, 재산 문제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또 감독 기관이 존재하지만 거의 감독 기관의 역할을 저기를 받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족이 감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감독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존재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았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2018년 7월 1일부터 이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왔죠?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성년후견 제도를 잠시 비교하고 넘어가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뭐 가족 제도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성년후견 제도는 복지 제도의 일환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시행이 됐었고 그렇지만 성년후견 제도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대한 중점을 또 둔 이런 제도이고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능력을 박탈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박탈하는 이런 제도라고 본다면 후견 제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현존 능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된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친족들이 주로 했고요. 감독도 친족회가 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선고를 받게 되면 할 수 없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후견 제도는 친족뿐만이 아니라 제3자도 후견인이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이 아닌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후견 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본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러나 자유만 주어진다고 해서 누구나 충분히 그거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온전히 본인에게 보장된 나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건 요즘 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치매에 걸렸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온전히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예전뿐 아니라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CRPD,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12조 2항에 보면 장애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법적 능력을 누려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3항에서는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유엔 그 장애인 권리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유엔에 가입을 하면서 이 성년 후견 제도가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돼도 되고 그러면서 후견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후견 제도는 의사결정 지원보다는 의사결정 대리하고 있는 대체 의사결정 제도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엔에서는 한국의 성년 후견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과도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짧게는 1, 2년에서 2, 3년 후에는 지금 현재의 그 후견 제도가 약간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의사결정 그 대체 의사결정 제도에서 아마도 의사결정 지원의 형태로 많은 부분이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네,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권리 협약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후견 제도는 어떤 것이 있고, 또 후견인은 누가 선임이 되며, 그리고 후견인이 선임됐을 때 후견인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그리고 피후견인 같은 경우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까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후견 제도는 미성년 후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년 후견.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여기 우리 미성년들은 없으니까 성년 후견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성년 후견 중에는 또 법정 후견이 있고 임의 후견이 있습니다. 법정 후견에는 성년 후견, 그리고 한정 후견, 특정 후견,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격호 회장의 그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임의 후견이었어요.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후견 제도의 종류가 나오죠. 앞서 얘기했던 이제 법정 후견, 법정 후견에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그리고 임의 후견, 이렇게 네 가지 후견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성년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결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원상 회복으로 돌아오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이 결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행위 능력자이었었는데 이거 좀 상실됐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 의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게 아니라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한정후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지원을 해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정후견 같은 경우는 뭐 신상보호라든지 재산관리 중에서 한 가지만은 할 수가 있어요. 지정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재산관리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몸이 불편해서 내 신상에 대해서 누군가 좀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지정해서 할 수 있는 후견이 특정후견입니다. 물론 특정후견 같은 경우는 꼭 한 사람만 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후견인이 다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임의후견은 정치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데 이런 경우에는 딱 명시를 합니다. 계약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을 계약해서 후견인은 그 역할만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예. 자, 여기 보면 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본인도 할 수 있어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후견인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도 할 수 있고요. 지자체장도 할 수 있고 감독인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 분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일부 극한된 제한된 인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후견인의 권한을 보면 성년 후견 같은 경우는 아주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후견인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도 상당히 넓고 그리고 피후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후견인이 취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피후견인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후견인이 나서서 그거를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한정 후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대리권도 있고 취소권도 있지만 동의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동의권은 피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후견인이 대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후견 같은 경우는 법원이 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재산이면 재산 또는 신상이면 신상, 그와 관련해서 정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임의의견 같은 경우는 후견인의 권한은 계약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에 명시된 내용만을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았을 때 후견 심판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질문사항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후견을 청구도 하지만 나중에 종결도 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후견 심판 청구 시 필요한 서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후견 심판 청구서라고 여기에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실지는 못했는데 후견 심판 청구서, 그 다음에 사전 현황 설명서, 그 다음에 피후견인의 그러니까 사건 본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마다 다 사건 번호가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후견인을 사건 본인이다 이렇게 법 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증명서라든지 뭐 가족관계증명서,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초본, 그리고 뭐 재적등본, 그리고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빙서류입니다. 그리고 이 피후견인 사건 본인의 어떤 재산 목록, 그다음 재산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 그리고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드시 후견인이 선임이 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가 사건 본인의 심판 청구에 관련된 동의서. 그리고 이제 이 후견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때 권한의 범위도 별지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동의권은 어디까지, 뭐 대리권은 어디까지, 그다음에 뭐 취소권은 어디까지. 이게 물론
후견인이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때 이렇게 권한의 범위를 명시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그대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주지는 않아요. 그걸 이제 법원은 판사님이 하나의 어떤 기관입니다. 그래서 판사님마다 생각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 판사님이 이 심판을 하는데 약간씩 다릅니다. 저희도 지금 직장에서 관여하고 있는 관할 법원이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 나중에 심판 그 판정 내려온 거 보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후견인 후보자라고 하는 거는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건 본인이 피후견인이 선임을 부탁했든 아니면 법원에서 선정해서 직권으로 하든 이 후견인 후보자의 동의서도 역시 이제 필요하고요. 후견인 후보자 후견 듣기상 불존재 증명서 역시 나는 다른 사람 후견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명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격 사유가 우리가 민법 937조에 나와 있습니다. 왜? 후견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후견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와 관련 결격 사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견 심판 청구 절차.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누가 그럼 후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아까 본인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선임된 후견인, 그리고 후견 감독인, 검사, 지자체장이 후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후견 종료도 할 수 있어요. 청구 권한이 있으면 종료 권한이 있는 거죠. 종료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그 전에 청구인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후견인 후보자가 결정이 되고 그분들이 이제 이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 심판 청구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빙 서류들을 갖춰서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후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후견이 정말 필요한가? 왜? 피후견인을 위한 것이거든요. 후견 제도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걸 신문기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서 신문 절차를 밟습니다. 저도 이제 법원에 저희 피후견인 선임될 때 여러 군데 이제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길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피의견의 의사를 청취하고 판사가 결정을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 시간이 상당히 짧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법원의 그 판사실에 보면은 가사조사관이라고 있어요. 이 조사관은 이 서류가 이렇게 딱 접수가 되면 이분들이 사건 본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요. 이분이 정말 후견인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판사님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가사조사관이라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그래서 후견인 후보자를 불러서 또 얘기도 듣고 질문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또 정신적으로 정적인 건강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은 정신감정서라고 하는 걸 또 제출하라 이렇게 또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 진단서라든지 이와 관련된 준하는 서류를 또 제출을 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면 종합적으로 판사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리권의 범위, 또 동의권의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후견 등기사 증명서에 명시를 해줍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내가 후견인이 됐다 그래서 마음대로 피후견인에 관련된 재산이나 뭐 신상과 관련된 부분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권 판사님이 정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후견 심판이 나왔어요. 하지만 항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후견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후견인 선임을 좀
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중간에. 그러면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후견인 선임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후견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고지가 이루어졌는데 14일 안에 아무런 그 법원에 항고가 없으면 결정이 됩니다. 결정.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제 등기 촉탁을 등기소에 합니다. 그래야 뒤에 나오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흔히 얘기하면 우리 그 부동산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뭐가 있죠? 등기 서류가 있어요. 등기 서류. 그래서 이게 부동산의 주인은 누구고, 뭐 주소지는 어디고,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 서류처럼 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는 이 서류를 등기관이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인쇄를 해서 갖고 다니면서 또 후견인이 예를 들어서 피후견인과 관련돼서 내가 후견인이라고 말로 이렇게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정법원에서 선임을 받은 후견인이다. 그런 증빙 서류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뭐 대리권의 범위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피후견인은 누구고 또 주민번호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후견인은 또 누구고 그러니까 사건 본인은 누구고 후견인은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앞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대리권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왼쪽 거를 보면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재산관리 관련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은 뭡니까? 피후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쪽 거 보면 뭡니까?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판사님들마다 판결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후견 사업을 하면서 제가 어떤 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저희가 다시 재청구를 해서 변환 권한 청구를 다시 합니다. 변경 청구를 다시 해서 없게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없게 만든 경우도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동의를 받아야만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도 쭉 나와 있죠. 뭐 재산관리, 뭐 그 다음에 신상보호, 그리고 뭐 기타 소송행위 같은 경우도 후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여기에 보면 뭐 거소 이전이라든지 의료행위 동의,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뭐 계약 체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전제 조건이 붙어요. 피후견인이 의사결정 수술을 할 수 없을 경우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후견인이 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후견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후견인이 선임됐을 경우에 후견인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예, 앞서 말씀드린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사실 재산관리 이렇게 지금 요거는 간단하게 썼지만 재산관리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뭐 통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피후견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금전적으로 뭐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피후견인 통장에 뭐 입금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동의권 행사.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의 득실 변경과 관련된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후견인이라도. 그래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행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의료나 재활, 교육, 사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잘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신상 보호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라든지 그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후견인이 선임되면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요. 2달 안에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피후견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후견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재산의 변동사항이나 이런 걸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현재 피후견인의 상황, 그리고 뭐 재산 부분, 그 다음에 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고, 그 다음에 지출은 평균 얼마고,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고요. 또 후견상호 보고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최초에 작성해서 제출했던 재산 목록 보고서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고 부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1년 후에 후견상호 보고서를 보니까 통장에 돈이 100만 원밖에 없고, 특히 부동산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이건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감독기관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후견인의 재산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지, 만약에 있었던 부동산이 없다라면 무슨 목적에서 부동산을 처분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도 내리고, 그래서 피후견인의 어떤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감독기관에서. 자, 우리가 민법 955조에 보면 후견인에 대한 보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후견인의 종류에 대해서 나올 텐데, 친족 후견인 같은 경우는 보수를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전문가 후견인이라든지 공공 후견 같은 경우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 후견은 재원 자체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에게는 보수에 대한 어떤 의무도 없고 부담이 없다. 그런데 전문가 후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문가 후견인, 뭐 법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물론 이제 사회복지사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법에. 그럼 보수는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 명확하게 보수가 얼마를 줘야 한다라고 민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한 7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거는 뭐 헌법에 명시됐다라기보다는 그 재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월 한 20만 원, 그리고 2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30만 원, 5억 원 미만이면 40만 원, 10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50만 원, 그리고 뭐 한 30억 원 되나요? 뭐 그 이상이면은 뭐 한 60만 원, 그리고 100억 정도 되면은 뭐 한 90만 원, 그 이상이면 뭐 한 13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딱 명시됐다기보다는 그 후견인의 사무에 따라서 약간 좀 차등을 둬서 지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후견 사무를 많이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적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후견인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복잡한 사무 처리를 별로 하지 않고 간단한 사무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재산이 많다 그래서 꼭 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피후견인이 정한다기보다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두고 판사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후견 사무 비용, 후견인이 후견 사무 업무를 보면서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사무를 보면서 비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피후견이 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뭐 명시가 좀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후견인의 자격과 역할. 자,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친족 후견은 보통 뭐 배우자 또는 자녀 이런 가족이나 사촌 이내 혈족 친척들이 이제 친족 후견인이 되고요. 여기서 전문가 후견인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나 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하고 또 사회복지사도 이 전문가 후견인에 포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수와 관련해서는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나 회계사 분들이 재산이 많은 경우 보통 한 10억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일반 후견인에게 맡기지 않아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에게 전문가 후견인에게 후견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본인의 재산에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국선 후견이라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 후견인과 국선 후견은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재산이 한 10억 이상 되고 이러면 보통 일반 그 재산 관리를 일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재산이 좀 많은 분들은 이런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사회복지사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선 후견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후견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04년 이거 오타가 났는데 2018년 4월부터 서울 가정법부터 시범으로 이제 처음 이 국선 후견인이 실시가 됐고 이제 전국적인 지금 확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선 후견인 같은 경우는 그 재원이 법무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후견이 필요한 사람 그러나 이제 재산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을 이제 법원에서 선임을 해서 그분들에게 법무부 재원으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후견 업무를 담당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현재 서울 가정법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각 가정법원에서 이런 국선 후견인을 또 양성을 하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관할 그 가정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친족 후견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후견인의 결격 사유는 우리 민법 93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후견이 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후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그 당사자들은 후견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희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자, 그리고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그리고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그리고 행방이 불분명한 자, 그리고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의 결격 사유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우리 민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후견이 또 선임되면 안 되겠죠. 자, 후견인의 역할을 몇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 우선 후견인의 역할 중에 후견인은 다양한 역할들을 또 수행해야 돼요. 후견인의 인권을 침해를 요소를 감시해야 되고 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또 신사형을 알아서 결정하고 그리고 피후견인의 각종 이익을 위해서 대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욕구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후견인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후견인의 역할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의 직무와 권한. 성년 후견 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의 능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맨 앞에 설명드렸던 한정치산자나 급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후견이 제공하는 서비스 보면은 신상보호와 관련된 결정, 그 다음에 뭐 위기 개입, 법률행위 대리, 재산관리, 권익공모, 또 피후견이 필요한 물품을 본인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후견이 대신 구매해 줄 수 있는 역할도 있고,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은 뭐냐 하면, 피후견인이 사망했을 때 가족이 없다. 그러면 그 재산이 이제 국고에 환수가 되는데, 그 역할을 그 이전에 후견인이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해서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면 국고 환수하는 그 과정까지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한 2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고소 이전에 관한 결정도 하고, 병원의 입원, 퇴소, 입소와 관련된 결정과 연장, 동의,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뭐 소송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견인의 권한은 다양하기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인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피의견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후견인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최소한의 어떤 후견인에게 권한을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후견 제도는 보면은 후견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이 후견 제도가 좀 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후견에 대한 후견 제도 오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그 병원이라든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그런 피후견인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없다, 이럴 경우에 후견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보호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후견인은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의무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부양의무자는 또 다르죠. 부양의무자는 여기 나왔듯이 주로 이제 가족이 부양의무자가 되는데, 후견인은 부양의무자는 아닌 거죠. 그 역할을, 보호의무자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면은 최초에 2017년도에 정신장애인 공공후견 사업이 시작됐을 때 경험했던 건데요. 일부 은행권에서는 피후견인이 은행 가서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거나 할 때 꼭 피후견인을 동행해서 모시고 와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소송도 해서 승소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거는 홍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피후견인이 은행 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후견인이 대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피후견인을 동행해서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후견에 대한 홍보 부족에 의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이 후견인이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입원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나오는 거 보면 주로 이제 자퇴 유행이 발생했을 지 이송을 위한 그런 의뢰하는 형태로만 여기 되는데, 우리나라는 친족 후견인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죠. 보호의무자 동의가 있으면, 그리고 의사의 동의가 있고 결정이 있으면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호 입원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 입원인데 그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한 145명 정도 2017년부터 정신장애인분들 그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 거의 3분의 2 이상을 보호 입원자를 비자 입원자를 자의나 동의로 전부 다 바꾼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보호 의무자의 한계. 앞서 말씀드린 부양 의무자는 직계 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사촌인의 친족인데 후견인이 보호 의무자인 것처럼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병원에서는 후견인에게 그 보호 의무자의 역할을 뭐 강요라기보다는 역할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후견인은 보호 의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로 보호 의무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복지와 후견제도.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는 본인이 그 욕구가 부족할 때 사회에서 그 대신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분의 장애나 질병이나 노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떤 사회적 제도, 국가의 제도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후견 제도도 약간 좀 비슷해요. 그래서 후견의 돌봄적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후견이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점차 이 후견 제도는 사회복지 제도로의 연계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밑에 보면은 대상도 우리 보통 요보호자 대상이거나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인데 똑같습니다. 후견 제도나 사회복지 제도가 좀 비슷하죠. 또 의사결정도 지원해주고 현존 능력도 존중한다. 우리 사회복지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견 제도는 점차 사회복지 제도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지금은 현재 후견 제도가 우리나라가 지금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초기라서 아직은 이제 완벽하게 사회복지 제도로 틀에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점점 이 제도는 사회복지 제도로 정착해야 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 이 그림은 우리 이제 후견 제도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인데요. 오른쪽에 휠체어 타고 앉아 계신 분이 이제 피후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요 사람이 피후견인 옆에 있는 사람이 후견인입니다. 후견인. 그래서 후견인은 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 제도로부터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옹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후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후견 제도의 공공후견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성년 후견과 그다음에 후견인의 자격과 역할,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온 관계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정신장애 공공형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공공의견 이 사업은 1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2013년부터 2013년 7월 1일부터 후견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된 게 발달장애인 후견 사업, 공공후견 사업.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정신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그리고 2019년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후견 심판 청구를 진행을 하고요. 후견의 유형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후견 그 종류 중에 발달장애하고 치매노인은 특정 후견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정신장애인은 거의 다 한정 후견이 원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부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일부 특정 후견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한정 후견이 위주로 되어 있는 정신장애인 공공후견 사업이 특정 후견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리고 바뀔 가망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견인은 공공후견 같은 경우에 후견인이 개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법인 후견인입니다. 말하자면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 법인에서 후견 업무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법원에서 개인보다는 법인에 더 후견인을 선임을 해줬고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공공후견인의 권한은 신상보호와 그 밖에 뭐 재산관리를 포함해서 법원에서 부여된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공공후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지에도 보면 이 공공후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도 계세요. 우선 정신장애 공공후견 같은 경우 대상 자체가 한정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정신장애인 분들 중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정신병원이나 일반 병원, 그리고 또 정신요양시설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장애 공공후견을 처음 시행할 때에 대상 자체를 한정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즉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호의무자가 없고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발굴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에 그 보호의무자가 없는 사람들은 지자체장이 보호의무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장이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족이 없고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가족이 있어도 오랜 시간 연락이 둘레되는 사람은 입퇴원 과정에서 누가 이것을 동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도에 급하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은 2,000명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전수조사에 의하면. 근데 예산 때문에 486명만을 대상으로 공공후견 사업을 첫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뭐 입퇴원 과정, 그리고 뭐 치료나 요양에 관련된, 또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라, 이런 내용으로 정신장애 공공후견이 시작이 됐고요. 정신장애 공공후견은 지금 2022년 현재 4개 법인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 물론 이제 그 지방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뭐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인보다는 이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복지와 관련된 또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런 좀 인지도 있는 법인을 선정해서 그 486명 선정한 486명을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라 이렇게 이제 2018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후견 사무, 그다음에 뭐 신상과 관련된 거,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있고요. 또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서 후견 제도에 대해서 공공후견 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복지부 그다음에 또 법원 이런 데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홍보하려면 다 예산이 또 투입되다 보니까 홍보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순히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분들 또 정신병원이나 뭐 기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쪽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 치매노인 공공후견이라든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은 법적 근거가 있어요.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제9조에 성년후견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치매관리법은 제12조에 3인가? 거기에도 성년후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 정신장애인 공공후견 관련된 법적 근거가 현재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나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 공공후견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이 추진 주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다음에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중간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견인으로 지정된 후견법인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에서는 후견인이 후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협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보건복지부는 전체 정신건강 정책과에서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또 지원한 예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하고 또 후견 법인도 또 새롭게 지정도 할 수 있고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그 후견과 관련된 보수교육 뭐 이런 건 이제 실시하고 있고 현재 또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후견을 잘 하고 있는지 후견 법인에서 피후견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또 하고 있고요. 시군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견 감독기관이 법원도 후견 감독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로 지자체에서 후견 감독기관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후견 감독기관에서도 후견인이 제대로 후견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서류들 후견 상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법원에도 제출하지만 후견 감독기관에도 매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후견 보고서도 제출하고 또 최초에 후견이 선임되면 재산목록 보고서도 피후견인의 재산목록 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후견 감독기관에서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후견 법인에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각종 서류 그리고 후견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용고자, 보유무자가 없는 무용고자,
또는 오랫동안 그 가족과 단절된 그런 사람들. 근데 밑에 뭐 기타 시설이나 병원이라고 표시된 거는 최초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후견인들이 뭐 정신적인 이유 또 신체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뭐 요양원, 일반 병원, 요양병원 이런 데 가 계세요. 그런데 한번 후견인이 선임되면 정신장애 공공후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후견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라기보다는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뭐 특정 의견도 있고 뭐 성년 의견도 있고 한데 한정 의견으로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후견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가족도 없고 이런 분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정신요양시설에 있다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또 인권의 사각 지대에 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는 역량도 사실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20년, 30년씩 이렇게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 공공후견 법인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법인은 한 3분의 2 이상을 보호입원, 강제입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의입원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본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오고 싶으면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되는 거지만 또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거주할 수 있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하고 살 수도 있는데 가족들도 반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물론 가족과 함께 살기를 우리 그 당사자분들은 원하고 또 우리 피후견인분들은 원하는데 반대로 가족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개인보다는 공공후견 같은 경우는 왜 후견 법인을 선택해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을까? 개인보다는 좀 더 연속성이 있다. 왜냐하면 개인이 후견으로 선임됐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후견인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법인을 후견으로 선임해 주면 직원은 바뀌어도 그 법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보다는 이 법인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이 하다 보면 비리도 있을 수 있죠.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착취하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은 투명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또 이 후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래서 정신장애인 공공후견 사업이 처음 시작했던 2017년도에는 전부 다 법인으로 후견인을 선임해 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공공후견의 목적이 사실 자립이에요. 자립.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해라. 그리고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실현해라. 그런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려면 스스로 어느 정도 의사결정 능력이 조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년후견이 아니라 한정후견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즉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약간의 이제 선임 과정에서 피후견인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그 관계자분들이 좀 케어하기 어려운 분들, 좀 연령도 좀 많으시고 또 일상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을 후견인을
신청한다는 거죠. 이 과정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서 지자체에서 정신요양시설로 공문을 보냅니다. 후견인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신청하라. 그러면 후견의 목적으로 볼 때는 좀 연령도 어느 정도 좀 젊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의사결정 능력도 어느 정도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을 사실은 후견인을 선임해서 후견인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피후견인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연세 많고 또 케어하기 어렵고 뭐 질병이 있어서 시설에서 생활하기보다는 일반 병원에 가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을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후견인 선임 과정에 후견법인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연세도 많고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요양시설보다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적합하다면 다른 복지 체제의 지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후견의 목적이 자립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분들을 피후견인으로 선정을 해서 후견인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개선돼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공공의견을 저희 법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대구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생활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아서 뭐 대구 정신병원에도 갔다가 또 뭐 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돼서 또 일반 병원에 가서 또 입원도 하고 또 큰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쳤어요. 그런데 피후견인이 통장에 남아있는 재산은 불과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액수가 크지 않고 또 정신요양시설에 있다 보면 또 간식도 드셔야 되고 또 필요한 것도 물품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회보장급여에 비해서 사회보장급여도 적게 받는 분이기도 했지만 통장 잔액이 별로 없었어요.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의료급여 일종이다 보니까 사실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로 없는데 요즘은 이제 식사비 정도만 들어갑니다. 네, 근데 치료받고 검사받고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게 간병비예요. 간병비가 뭐 하루 10몇만 원씩 들어가죠. 그럼 한 달만 입원하고 있어도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분 케이스는 뭐 수술하고 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제를 하려면. 왜냐하면 대구 가톨릭병원의 큰 대학병원에서 수술도 했고 입원도 했고 간병인도 썼고 그리고 돌아와서 요양병원에 있으면서도 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그 병원 입원비도 필요했었고 그런데 이분이 통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공동모금회의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병원비를 지원을 받아서 상환을 하고 그래도 이제 모자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병원에서 그 돈은 다 없던 걸로 그냥 그렇게 가볍게 해주진 않죠. 그래서 병원하고 이제 논의를 해서 이분이 들어오는 사회보장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는 뭐 한 20만 원씩 우리가 사회보장급여에서 나누어서 갚겠다. 그리고 어떤 병원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비용을 좀 감액해달라라고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 돈을 2년까지는 안 갔는데 1년 반 이상을 이 돈을 갚았어요. 물론 지금 이분은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지만 후견인이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후견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볼 것이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재원을 활용해서 피후견인의 병원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공후견의 재원은 복지부에서 받아요. 그래서 피후견인 수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받는데 그 예산에서 피후견인을 위한 병원비 지출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때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에서 병원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그것도 아직 다 환수 조치를 당하니까 그렇게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따로 요구를 하죠. 피후견인 병원비를 일부라도 책정해서 우리가 후견인의 병원비를 지출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피후견인의 병원비를 납부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후견 사업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관계 등록부하고 주민등록부가 따로 있다라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면 띄고 그 주민등록 등초면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후견 사업을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좋은 게 지문인데 지문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이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누구지도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뭐 내가 누구다, 나 어디에서 왔다, 어디서 살았고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후견 감독 기관인 달성군청에 이 주민등록 복원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연고자를 찾았어요. 형님이 대구에 살고 계셨는데 협조가 안 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내 동생을 찾았는데 그리고 동생이 이분이 이런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해야 사회보장급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받을 수 없이 그냥 지내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가끔씩 우리가 그 회생기간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행안부에서도 당시에 이 회생기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마침 그 기간에 딱 맞아 떨어져서 저희가 물론 과태료 2만 원은 냈지만 이분이 주민등록 쪽을 복원해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신청도 했고 장애등록 신청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죠. 또 저희 법인이 특히 좀 희한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상 주민번호하고 주민등록 등본상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 부모님이 처음에 자녀를 낳아서 저기 할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잘 정리를 했는데 중간에 이분이 이제 본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또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남편분이 이걸 갖다가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다가 주민등록 등본상 이중으로다가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상 이중이 아니라 주민등록부 거기에 이중으로 돼 있어서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도 역시 지문이 또 왜 이렇게 지문이 없는 분들이 또 있는 것인지. 예, 그래서 대구 경찰서에서 지문 조회가 안 돼서 서울까지 경찰청까지 와서 지문 일치 확인을 했고, 그래서 하나를 말소시켜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부가 제대로 이제
정정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의견의 목적인 자립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분은 대구의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입소를 하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의사결정 능력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또 일상생활이 또 가능한 분이기도 했고 또 본인이 원했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시설과 정신요양시설과 함께 그럼 이분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이래서 이제 임대아파트 입주 공고가 나왔을 때 입주 신청을 해서 원래는 후보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운이 좋게도 그 빈자리가 생겨서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정신요양시설에 뭐 수십 년간 있다 보면 일상생활 밖에 나와서 바로 스스로 좀 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하고 이야기해서 사회적응 훈련이라고 하는 거를 왜냐하면 오래 할 수가 없었어요. 오래 할 수가 없었고 이분은 또 어느 정도 기능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이제 실시를 하고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제 복지관에 사례관리도 이래 하고 그리고 정신장애 토탈케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끔 신청도 해주고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에 가서 본인이 원하면 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좀 주간 재활시설에도 나가서 낮 시간대 보낼 수도 있게 해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자립시킨 분들이 이분 이외에도 몇 명이 더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살고 있게끔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히 잘 수행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 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인프라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그런 분들까지 자립을 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일상생활, 의사소통, 그다음에 자기결정 능력, 기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소수의 인원만을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은 정신요양시설에 이분은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젊으신 분이긴 한데 가족도 있어요. 당시에 공공의견 서비스 대상자가 됐을 때는 가족하고 연락이 좀 두절된 상태라서 의견 서비스 대상자가 됐는데 차후에 가족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하고 소통도 좀 하고 있는데 이분은 통장에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지의 토지가 경남 합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도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문의를 해왔어요. 형님이 내가 살아 있을 때 이 동생의 어떤 유산을 좀 처분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경남 합천에 내려가서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과연 이 토지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등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 토지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나중에 그 형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제시가가 한 25,000원 정도 되는 토지였는데 이 토지를 내가 매입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평수가 크지 않은 토지였어요. 필지 자체가. 뭐 한 40평대 한 2개의 토지였으니까. 그러면 25,000원짜리 40평 하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라고 해서 피후견인의
경제 또는 이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님보다는 이제 주변에 그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15만 원, 18만 원에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형님이 내가 구입하겠다고 하는 토지보다 5, 6배 이상 더 주고 팔았죠. 그래서 그 토지를 매매해서 피후견인 통장에 입금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피후견인이 언젠가는 또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도 들어갈 수 있고 치료비도 들어가고 또 간병인이 필요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 이 토지를 매매해서 피후견인 통장에 한 1,500만 원 이상 돈을 입금시킨 사례입니다. 정신장애인 공공의견의 사업의 문제. 뭐 아마 그 질문지에도 이와 관련해서 뭐 앞으로 발전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불분명한 사업 구조. 뭐냐면 그 치매노인 공공후견이라든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치매지원센터, 노인 공공후견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그 공공후견 같은 경우도 중앙에 그 중간 체계가 있어서 거기서 후견인 양성 교육도 한다든지, 아니면 후견인을 선임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법률 자문, 그다음에 후견인 뭐 선정, 이런 것들을 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신장애 공공후견 같은 경우는 그런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냥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법인에서 다 하고, 또 직원 교육도 법인에서 알아서 하고, 법률 자문도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 자문도 받고, 이렇게 뭔가 다른 발달장애나 치매노인 공공후견과 다르게 그 많은 역할들을 공공후견 법인 자체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좀 정신장애 공공후견 사업이 다른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그런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후견인 선정 시의 문제점, 요양시설에서 피후견인을 선정하다 보니까 연세도 많고, 그리고 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후견인을 선임해서 거의 떠넘기는 형태, 후견인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지부에 얘기하는 거는 후견인 선정 시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후견의 목적대로 간다면 정말 어느 정도 좀 젊은 사람, 그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질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요양시설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저희가 보유무자임에도 보유무자 역할을 하고 있는 후견 법인인데 보호자 역할까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아직 그 법적 근거가,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발달장애나 치매노인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라든지 치매관리법에서 성년 후견의 지원에 관련된 그 규정이 있는데, 정신장애인 이제 후견 같은 경우는 없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인력 확보를 함에 있어서도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솔직히. 그런데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한정된 인력만을 채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약간 업무가 좀 과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후견 전문가와 사회복지 전문가, 사실은 일부는 이제 후견 법인 그 실무자들에게 사례 관리자의 역할을 좀
강요라기보다는 사례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례 관리자의 역할을 후견 법인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 법인은 대리권의 범위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례 관리는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시설에서 하잖아요. 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고 그 이외에 이 피후견인들이 본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이 대신해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또는 대리권 부여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후견 전문가가 지금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질문 사항에 나온 거 보면은 뭐 양성교육 기관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예,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전에 질문 사항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 좀 나왔습니다. 후견 관련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느냐 좀 알려달라. 그 일부는 그 뭐 대학 특성화 사업단에서 뭐 후견인 양성 교육도 실시하고 근데 이게 꾸준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떤 그 양성 과정을 개설해서 사업을 했는지는 전부 다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런데 각 지방마다 그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 후견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은 후견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예전에는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여해서 받았던 교육인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가정법원 후견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근데 요거 시간이 되게 짧아요. 예,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주로 이제 치적 후견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공공의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장애인부모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공공의견 양성교육 관련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후견 제도의 절차, 신청 과정 중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 각 그 관할 가정법원의 후견센터에 문의를 하면 여러 가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 이외에 뭐 절차라든지 필요한 서류 등등을 아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 가정법원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관할 가정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후견 관련해서 교육 자료도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후견인 신청 조건 절차로는 아까 강의 자료 내에 나와 있고 후견인의 역할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요. 후견인의 제도가 현실적으로 잘 정착되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신장애 공공후견 제도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한 6년 정도 됐죠. 2017년도부터 실시가 됐고 앞서 말씀드린 그 예산 확보도 어렵고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해서 더 발전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유엔의 권리협약 CRPD에서 이제 공고가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후견 제도는 대체 의사결정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원 모델은 대리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라서 지원 의사결정 형태대로 바꿔라. 의사결정 지원의 형태를 바꿔라.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지금 현재 후견 제도는 아마 지원 의사결정 제도 형태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후견인의 역할, 자격 관련해서 문의도 주셨었고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견인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뭐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견인과 후견제도와 절차보조인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성년후견 제도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질병, 장애, 노령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됐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가족이나 지자체장의 청구로서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고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대해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이제 후견제도라면, 절차보조 사업은 정신질환자 그 당사자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그 스스로가 치료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후견제도는 그럼 절차보조인 사업과 완전히 다르냐? 그렇지도 않아요. 약간 교집합이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후견제도도 후견인 마음대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면서 피후견에게 유리한 어떠한 조건에 맞춰서 피후견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차보조 사업과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약간은 좀 상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차보조 사업은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좀 사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법률 제도 자문과 관련해서 그런 기관이나 정보처, 아까 말씀드린 가정법원의 후견센터를 활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그 4개의 법인은 어디냐라는 질문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그 다음에 한울건강사업단, 그리고 태화 샘솟는집 한국재활시설협회, 이렇게 4군데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공공의사업 법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갑작스럽게 후견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후견인이 갑작스럽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후견인이 사망. 네, 그렇죠. 네, 후견인도 사람인지라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걸로 후견인 종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은 다시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후견 서비스 지금까지 제공받았는데, 그리고 후견인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는데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망이 아니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후견인을 사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후견인이 필요한 그 피후견인에게는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제도의 문제점이나 부작용. 이거는 지금까지 1교시와 2교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다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긴 한데, 공공후견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어쨌든 공공후견의 목적과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의 목적과 지금 현재 선정되고 있는 피후견인이 지역사회에 자립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상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산상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피후견인으로 선정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리고 문제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후견 제도가 가장 큰 거는 의사결정 지원의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의사결정 대리 형태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의사결정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CRPD의 공고처럼
후견 제도는 앞으로는 의사결정 지원 제도의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궁금한데 제가 지금 정신장애이긴 한데 그전에 일반인이었거든요. 제가 네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배워 법과사회책에서 그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재산에 관한 거랑 관련돼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지금 그게 아까 2018년 7월 1일부터 폐지됐다고 했죠. 네. 네. 지금은 그런 선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죠. 예전에는 받으셨는데 그게 그러면은 네. 제도가 송년 후견 제도로 아예 그냥 쭉 가게 되는 건가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네.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같은 이제 후견 제도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무연고인 사람하고 무연고인 정신장애인하고 네.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국한돼 있는데 네네. 앞으로 방향성은 좀 더 넓어질 대상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나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가 바라는 거이기도 하고요. 예.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법적 근거가 없고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까지 다 이 공공의견 제도의 테두리 안에 흡수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네. 보호 의무자가 없고 네. 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려서 네. 486명만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의견 사업의 목적 자체가 지역사회 자립이에요. 자립이에요. 예,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CRPD의 공고가 현재 의사결정 그 대리인 형태, 즉 대체 의사결정 제도에서 지원. 지원의 형태로 가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 3년 내로 그 지금 현재 뭐 자의나 동의로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 특정 후견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법적 근거 마련하고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후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후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카테고리를 정하자면 네. 약간 가산탕진 그런 거거든요. 가산탕진, 그런 걸로도 받을 수 있나요? 후견을? 재산관리만으로 특정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상 관련해서는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데 네네. 재산이 뭐 많던가 아니면 내가 재산 관리에 좀 어려움이 네네. 있다라고 하면 특정 후견을 신청해서 아. 그 후견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재산만을 통장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 유산받은 게 있으면 그걸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후견인을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또 없습니까? 자, 2시간 동안 후견과 관련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2시간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참여자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교육 종료 한 20분 후에 발송을 드릴 건데 그 만족도서에 참여를 해주시면은 가장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주신